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지난 11월 30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1월 30날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이 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 이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몇 가지 사항들은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된 내용들 중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과 부동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확정이 되면서 큰 이슈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이 부과한 시점이 좀 늦춰졌다고 하는데 좀 변호사님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점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조금 유예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줄곧 22년부터 과세될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안에서는 결국에는 1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시점이 1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가상자산 과세안처럼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서 이렇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방법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25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득의 20%를 세율로 해서 이제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과는 이제 별개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과세 자료 제출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이 이제 과세가 되는 건 확정이 됐고, 단지 이제 시행 시점만 1년이 미뤄진 건데, 실제 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좀 많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대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그 세법 개정안 내용 그대로면 과세 시점만 1년이 좀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세 시점이 1년 미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실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해외 거래소 등 이런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과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절차나 방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시점을 그냥 1년 늦추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이슈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과연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보완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대한 분기별로 이제 내가 얼마만큼씩 매매 차익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송하고 과세 관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좀 과세를 할 것인가의 추가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 소득으로 많이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거 과연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다시 좀 원점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보아서 과연 이제 금융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있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처음에 원점에서 다시도 논의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논의부터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기준 금액이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라고 하는 게 이전 개정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비과세라는 규정 자체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바로 저희가 발표되기 전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 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도 시점에 대한 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8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 외에 또 이슈가 된 세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스톡옵션 관련된 이제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 올 한 해 다니고 있던 기업이 상장되면서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이와 관련한 이제 개정 사항이 있고요.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행사를 했을 때 3천만 원까지는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5천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벤처 기업에 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많은 이익을 가져가라라는 뭐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근데 뭐 조금 이것의 시행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행사하는 분부터 좀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미뤄두고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기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임직원이 근로자일 때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도 네. 대단히 뭐 좋은 사례긴 하지만, 사실 벤처 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일을 혼자서 1인 다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급여도 사실 대단히 낮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는 스톡 옵션 하나 보고서 하는 건데, 네. 5천만 원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번에 네. 많이 늘긴 했지만 뭐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또 추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국내 자동차 내부 고발자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내부 고발을 통해서 포상금이 한 280억 원 정도 받아갔다는 게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국세청에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서 그 제보자들한테 지급한 포상금이 약 667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뭐 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상금 제도의 그 금액을 늘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이의 신청 중에 거의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농지 네. 8년 동안 작용했으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말아달라라는 네. 게 8년 작용. 그리고 이제 사업 망했을 때 그 주주들에 대한 이차납세 의무 부과.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것이 이제 이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을 이제 국세청에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포상금이 뭐 너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준 자료로 과세는 했지만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 높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좀 이제 인정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좀 쉽게 인정을 좀 해줘 버릇해야 사실은 또 국민들이 또 의욕적으로 또 이제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667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포상금 지급액이 한 1% 정도거든요. 탈세 네. 제보로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한도를 조금 더 10억 원이나 상향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금액이 이번에 상향되는 세법 개정안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된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부연납제도라는 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최근에 그 상속세 자체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게 5년 동안 세금을 모두 다 이제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네. 늘어진 건데, 한 가지 실무적으로 좀 아셔야 되실 게, 무조건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늘린 기간만큼씩은 이자 상당액을 또 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팁들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